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재정의 선순환론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잘 알려진 월가의 폰지 사기에 준하는 사기적 이야기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번 주에 조선일보의 이병태 경제돌직구에서 쓴 내용입니다. 지면이 제약이 있고 그래서 풀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우니까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위기 국면에서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순환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러자마자 바로 화답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죠. 경기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K방역으로 전 세계가 우리를 존경하는데 K방역에 의해서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죠. 근데 그 K경제의 핵심은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역량 강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재정 확장론을 가지고 늘어난 돈으로 뭐 했냐면 지역화폐 할인해서 주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온 국민한테 돈을 나눠주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돈을 나눠주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성장이 된다. 이 얘기 이번 정부가 들어서 말한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이게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은 자영업자의 돈을 뺏어서 알바생한테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세금을 더 걷어서 온 국민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지금 재정 확장론이 결국 복지 확장으로 하고, 복지 확장이 경제 발전의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득주도 성장론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재정을 늘려서 국민들한테 돈을 퍼주면 경제 성장이 되고 재정 선순환으로 간다면 세상에 어려운 나라는 하나도 없겠죠.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세를 얻고 주장되는 것에 대해서 참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건가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복지를 일자리로 포장한 것일 뿐 실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론 내내 정부가 노인 일자리라고 만들었던 알바 자리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분식된 복지 정책입니다. 거기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대놓고 전 세계가 안 하는 복지를 하겠다는 게 전국민 고용보험이고요. 이재명 지사처럼 기본소득제도를 하자고 그러고, 또 이미 일부에선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다 복지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추경을 통한 기업 보조금도 기업 복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정부가 하는 대부분은 복지 확대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것은 정부의 확대고 복지의 확대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왜 우리는 그러면 북구유럽 같은 복지, 미국과 같은 복지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가? 복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낮은 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은 노후에 연금이 소득 대체율 같은 게 상당히 낮은 쪽에 복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가 그 대부분의 복지 비용이 드는 것은 은퇴 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은퇴 후에 노년기에 의료비용이 다 발생하게 되고 연금도 그때 타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는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북구 유럽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과거의 소득이 어땠는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녹색이 스위스고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그 5년 단위로 소득 격차를 보여주시면 1960년에 스위스가 약 1800불일 때 우리가 158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이었던 거죠. 1965년에 2620불 때 우리가 108불에 불과했으니까 거의 25배의 소득 격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스위스가 3만 불 국가에 진입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3,000불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만약에 각 나라가 10%씩 자기 소득을
적립을 해서 은퇴 후에 쓴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스위스에 대해서 60년대부터 그 90년대까지는 거의 10분의 1밖에 저축을 할 수 없었던 나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에 스위스가 84,000불이고 우리가 31,000불입니다. 그러니까 10%를 띄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은 8,400불을 저축하고 우리는 3,100불을 저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노년의 빈곤층이 많고 노후의 복지가 다른 나라보다 약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의료의 복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처지지 않는다. 뭐 누구나 다 대학 가고 누구나 다 병원을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약한 것은 노후의 생활보장이 낮은 건데 그것은 자기가 돈 벌던 시절에 돈을 저축을 해서 나중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저축을 했어도 쌓아둘 수 있는 돈이 특히 작았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970년부터 2019년까지 명목소득이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의 10%를 매년 절약을 해서 연수일 5%의 복리로 투자 수익이 났다고 그래서 한 50년간을 저축하면 얼마만큼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50년간 저축을 해도 24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즉 한 2억 원의 돈을 저축할 수가 있죠. 근데 50년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은 금액이고요.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보시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근에 동구 유럽에서 들어온 나라 빼놓고 이 OECD 국가 전부를 계산해 보면 요즘에 그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들이 이제 스페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스페인만 해도 우리의 2배가 넘는 48만 불이고요. 이스라엘도 45만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쓸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 들어보면 스위스는 100만 불을 저축을 했고요. 룩셈부르크는 114만 불을 저축을 했습니다. 미국은 75만 불을 저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 수준이 왜 약하냐고 부르면 우리가 과거에 가난했던 나라다. 지금 여러분이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야 되냐 하면 멕시코하고 비교를 해야 맞습니다. 멕시코도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기대 수준은 멕시코는 나라로 치지도 않죠. 늘 북구 유럽을 얘기합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하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여기 보시면 최근에 가입한 동구 유럽을 빼놓고 나면 다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2.6배의 높은 적립을 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부를 과거에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의 걸 가지고 복지가 낮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전체와 정치권들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복지 수준이 낮으니까 더 퍼주겠다라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총선에서 대패한 통합당을 우리가 과거에 보수당이라고 알고 있었던 통합당마저도 지금 이런 그 선심성 인기 영합에 자기들이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라고 하는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복지 인기 영합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적립한 돈이 없는데 지금 막 노년층 늘어나는 층을 잘 대우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복지를 확대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적립한 돈이 없으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보시다시피 1960년에 65세 이상은 2.9%밖에 안 되고 어린이가 14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 미만이 42.3%로 그 당시에는 부양가족의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어린이는 이제 8% 수준으로 내려가고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43.9%로 과반이 돼서 100명이 일을 해서 2065년이 되면 몇 명을 부양해야 되냐? 대부분 노인입니다. 애들은 거의 없어지고요. 117~8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100명이 일을 해서 37명을 부양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일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아야 되는 인구가 17.8%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피부양 인구가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로 바뀌는 게 UN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보다 더 빨리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정도가 심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래 세대가 이 부담을, 높은 노인들의 복지 부담을 짊어질 수 있냐고 묻으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능력도 안 되고 미래 세대의 지불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제공돼야 맞는 건데, 이 지불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황당한 선순환론을 가지고 분명히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반복하면서 마치 복지를 늘리는 것이 소비 수준을 늘리는 것처럼, 기본소득에서 주는 재원은 국민이 낸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비 수준이 늘어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그 돈을 주려면 정부가 돈을 뺏어서 줘야 되는 거니까 가처분 소득을 줄였다가 다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재분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의 소비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걸 돈을 찍어서 그냥 하면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망쳐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남의 돈을 안 뺏고 지금 현재 돈을 주려면 미래 세대 거를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 빚을 냈다는 건 다음 세대가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복지를 향장해서 소비 수준을 높이려면 남의 돈을 뺏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소비 능력이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한테다가 비용을 전가해서 지금 쓰고 다음에는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저런 거짓말이 팽배하고 있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보수 정당이라고 했던 야당도 여기에 지금 동참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지난 3년 사이에 무려 국가부채를 금년에 110조를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없는 가장 많은 국가부채를 단기간에 늘리는 정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소위 국가가 벌어들인 돈하고 쓰는 돈하고를 관리재정수지라고 하는데,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지금 5.8%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부채를 늘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건전재정의 진호선을 보통 마이너스 3%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2배가 되는, 유럽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1년에 확장재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짓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부채가 늘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여기 보이시는 처럼 중앙은행이 2010년에 유럽 국가들이 부채와 경제성장,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부 부채와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는 뒤집어진 U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90%, 100% 쪽에서 피크를 치고, 이걸 넘어가는 순간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30%에 돼 있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빚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정부 재정이 생겨도 국가의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데 투자를 못하고 이자 갚는 데 돈을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앞에 세대가 저지른 빚내서 하는 잔치를 다음 세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부채가 130%, 이탈리아가 금년에 160%까지 갈 것으로 돼 있는데 부도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유럽은 EU라고 하는 체제 하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들을 부도를 낼 수 없는, 그래서 돈 있는 나라들이 끝까지 지불을 해주고 돈을 대출을 계속해 주는 게 있는데,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80%가 넘어가면서 구제금융이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대로 가면 2028년에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을 했던 80%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부채가 맡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 80%가 넘어가면서부터 민간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소의 연구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공공투자 역시 정부도 이자 갚는 데 돈을 쓰다 보니까 미래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도 줄어들게 되는데 45%에서 68% 정도 되면 공공투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저 수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력의 투입 요소와 저런 투자에 의한 자본의 축적에 의한 경제 성장이 있고, 하나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 성장이 있는데, 생산성을 여러 가지로 재는데 그중에 모든 경제의 그 투입 요소들을 합친 소위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하는 그거가 100%가 넘어가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돼서 과도한 부채가 하면 이제 투자도 안 되고 저축도 안 되고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저성장 사회로 가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바로 이런 데로 가버렸고, 그리스는 그보다 더 심한 나라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또한 이와 같이 국가부채가 과도해서 1990년 말에 버블이 꺼지고 나서 90년대 꺼지고 나서 투자가 부진하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스태그네이션 경제로 가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지속된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적 국가 전체 부채는 어디서 늘어나느냐? 당연히 정부 재정적자에 선형적으로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정부가 과도한 복지와 건전하지 못한 재정, 확장 재정을 쓰면서 주요 원인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을 1%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장기적인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7베이스포인트, 그러니까 0.07% 0.011%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채를 높이면 그 나라의 경제가 불안해지고 금리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 소득의 실질 소득이나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서 앞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게 소위 물가 지수고요, 파란 게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되는 것이 이제 고금리 인플레이션 경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소가 가치가 떨어져서 아르헨티나 페소가 대달러로 보시면 2000년 대비 2018년에 25%로 페소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2018년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원화가 지금 힘을 잃고 있어서 한때 1,000원에서 1,100원 주의와 같은 것이 지금 1,400원까지 1,244원까지 이렇게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통화시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부채가 폭증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성 향상을 못 가져가고, 보시면 국가 무역수지가 계속 2010년부터 적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 부채가 지금 2015년에 90%에서 2017년에 140%로 단기간에 급증을 하는 그 국외 부채율입니다. 정부의 국외 부채율이. 그런데 정부의 부채율의 주 원인이 뭐냐를 오른쪽에 보시면 짙은 색이 원금을 갚느라고 드는 부채고, 하늘색이 이자 갚는 데 들어가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높아지면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점점점 국가 재정이 부채 갚는 데 다 쓰이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지를 과거 세대에 쌓아둔 돈이 없으니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이 부채를 져서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요. 미래 세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불 능력이 없는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서 망한 나라들이 바로 유럽 남부의 피그 컨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의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후에서 급하게 올라간 나라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하고 어떤 나라들이냐면 국민소득도 3만 불 부근에 우리와 유사한 나라고 저성장하는 나라고 고령화를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 확대가 이 재정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아까 아르헨티나보다도 국가 부채율이 더 높은데도 채무 불이행에 그 소위 IMF의 구제금융 국가로 전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EU의 일원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EU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도 사태를 묵인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사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형제가 많은데 아주 부자 형님을 두고 있어서 가난한 집의 동생이 집 팔고 이혼하고 파산할 지경에 이르지 않게끔 계속 형들이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국가 부채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는 올라갔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나라는 유럽에서 시장 경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아일랜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경제를 얼마나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의 지불 능력에 적정한 복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위기의 나라가 되고 안 되고 있는 나라인 것은 북구의 국가 간의 실험들을 이렇게 자연적인 실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봐도 너무 자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분기에 마이너스 1.3%를 했고요. 관리재정 적자가 120조 원에 이르게 돼서 GDP 대비 6%로 유럽이 건전재정이 무너지는 기준으로 삼는 3%의 2배가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2021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시립대학의 세무학과의 김우철 교수가 코로나 사태로 팽창된 재정 적자를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2028년에 부채 비율이 67%에서 80%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증가하고 이것이 바로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에 갔던 부채 비율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팽창된 이번 정부가 3년 동안 계속 팽창을 했고 금년은 그 바이러스를 빙자해서 전시에 준하는 재정 팽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으로 회귀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기본소득이나 항구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썼다가는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항구적인 복지를 확장하고 나면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재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1.4%고 2분기는 못해도 마이너스 2% 이상으로 성장이 완전히 리세션,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수는 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 연구를 보고 유럽 국가들하고 아르헨티나가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는 부채가 80, 90% 됐을 때부터 저성장 경제로 갔는데 왜 한국은 그거보다 건전한 50%니까 지금부터 재정을 늘리는 게 경제성장을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라마다 아까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가 달랐듯이 또는 일본하고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기축화폐 국가이고 세계 2대, 3대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국가 부도로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에 많이 쌓아 올렸던 부를 가지고 해외에다 투자해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일으키는 것도 해외 부채가 아니라 다 국가 채권을 국내 국민들이 사줬기 때문에 해외에다 지불해야 될 이자 비용이 많지가 않고 외국에 투자해둔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부채를 일 경우 대개 외국에서 부채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외 부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국가 부채 비율만 가지고 그 나라의 위험을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기축화폐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기축화폐 국가가 아닌데다가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 중에서 생산성이 낮은 멕시코나 그리스 수준의 우리가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고 높은 규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험,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위협이 닥치면
보시면 외환이 많이 빠져나가는 나라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국내 투자자가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파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에 내수가 빈약하기 때문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나라가 많이 출렁거리고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는 남유럽 국가에 준하는 인기영합 정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EU와 같은 보호우산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전재정을 지켜왔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부채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이 훨씬 높은 위협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유럽 국가에 준하는 높은 부채가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위험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미래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적했던 돈이 우리의 지금 늘어나는 고령층한테 복지를 확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복지를 하려면 미래 세대한테 돈을 거둬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미래 세대는 지불 능력이 없죠. 지불 능력이 없는데 미래에 지불 능력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월가에서 시작됐던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폰지 사기는 이 폰지라는 사람이 첫 번 사기를 쳤는데 1920년에 우표 수집을 해서 귀한 우표를 수집하면 다시 팔아서 높은 수익률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 사람들한테 자기가 우표를 사가지고 다시 팔아서 이익이 남았다고 하고 높은 수익률을 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우표에 투자하는 돈을 계속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소수한테 높은 이자를 준 거고요.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우표가 다 높게 팔리지 않으니까 다음 사람들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한 번 몇 명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몰려들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또 앞에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돈이 잘 벌리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많은 숫자한테 높은 수익률을 계속 줄 만큼 이익을 못 냈으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돈을 대는 거로 될 수 없을 때 되면 이 다단계 폰지 사기가 들통이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미래 세대에 비하면 노인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높은 복지를 주는데 조금 있다가 노인이 확 늘어나게 되면 그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 밑에 돈을 대는 그 당시에 노동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이 사기가 들통이 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 사기에 라임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라임이 사모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낸다고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잘못 투자해서 적자가 나서 투자한 사모펀드의 가치가 거의 종이 조각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회사, 망할 회사들한테 투자를 또 해주면서 앞에 종이 쪽이 된 사모펀드를 그 투자했던 주식을 펀드를 이미 사실은 영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투자한 금액보다 한 20% 높게 사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앞에 투자 잘못해서 사채에 투자했는데 사채가 500억어치를 샀는데 이게 거의 종이 쪽지가 됐다.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가서 뒷돈 주고 네가 사기쳐도 괜찮은데 내가 1000억을 줄 테니까 1000억으로 내 앞에 부실된 사채를 600억에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억이지만 400억은 두 번째 투자자한테 남고 그 600억으로 사줬는데 사실은 600억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건데 600억에 사준 거죠. 그러면 자기가 500억에 샀던 거를 600억에 팔았으니까 20%의 수익이 난 거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 손실이 크게 난 거를 다른 회사한테 투자하면서 그거를 억지로 비싸게 사주고 둘이 그 돈을 부정으로 나눠 먹게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 사기를 연속해서 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부실 채권을 계속 남한테 떠넘기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들통이 난 게 라임 사모펀드 사기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폰지 사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앞에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났는데도 뒷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높은 수익률인 것처럼 보상을 해주고
그걸 믿고 많이 들어온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치고, 그러다가 그 많은 사람한테 높은 수익률을 대줄 수 없은 순간에 이제 나는 갚을 수 없다라고 그간 돈 빼돌리고 뒤로 넘어지는, 이게 폰지 사기의 전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한테 늘어나는 베이비 부머의 높은 노인들의 높은 복지를 전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복지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 부채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은 낮아지기 때문에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정 확대가 그 경제 성장을 회복하고 재정 건전성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월가에 있는 폰지 사기꾼들을 하는 얘기와 동일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재정 선순환론은 지금 라임 사모펀드 사기를 친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대국민 사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주에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무모한 재정 확대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저항을 하셔야 되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